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한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월요병을 앓는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몸살 기운이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겨울이고 또 날씨가 좀 더 추울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따뜻한 이불 속 나서서 씻으러 욕실까지 가기까지 한 10km 정도 길게 이렇게 뻗어있는 도로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죠? 네네. 몸이 천근만근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키 씨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도 갑자기 감기 기운 같은 게 있고 갑자기 몸이 찌뿌드드한 게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출근길부터 날 힘들게 하는 도로 위. 지난주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업무들로 어깨가 무겁진 않으셨나요?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이라는 힘든 날들을 버텨야 하는 게 겁이 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네. 그래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네. 좋은 생각들,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할 거예요. 자, 조금은 무겁게 출발한 여러분의 월요일,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좋은 정보도 얻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월 1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월요일은 활기차게 해야 된답니다. 네. 조금 더 한 톤 높아서 그렇습니다. 높여서 인사를 했는데 차이는 별로 안 나죠? 크게 차이 안 나고요. 네, 저희가 상당히 월요일 같은 분위기가 좀 나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겠지만. 그렇죠. 네, 오키 씨가 멘트한 게 정말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침대 밖을 나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 그렇죠. 뭐 매일 월요일인 것 같고 매일 나가기 싫고 특히 침대에 그 전기장판을 깔아놔가지고 더 나가기가 싫어요. 저는 뭐 제깍제깍 빠딱빠딱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는 편입니다. 약간 운동선수 기질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거보다도 알람을 굉장히 꽉 차게 맞춰놓거든요. 시간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알람을 맞춰놓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 한 계속 2개 정도. 그 정도야 뭐 30분 텀으로 7시 반에는 30분만 더 이러면서 누르고 자고 8시 벌떡 일어납니다. 네. 뭐 그러면 한 미리 알람을 해놔가지고 좀 더 잤다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걸로 계획을 짜는 거죠. 네, 보통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1시간 텀 아니면은 30분 텀으로 딱 맞춰놓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오키 씨도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잘 수 있다는 그런 게 그렇지, 너무 그렇지. 좋으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게 돼요. 맞아요. 어차피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은데 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알람을 맞춰놓고 한 2개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알람을 잘 듣잖아요. 오키 씨도 아마 네. 예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알람을 잘 들어요. 네, 저도 알람을 안 나면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잠을 자야지 하고 늦게 자는데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 2시간을 더 잔 거예요. 그럴 땐 참 난감하대요. 그럼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자면 알람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월요일을 대비하는 뭐 방법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월요병.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월요일 정도가 되면 알람 한 2개 정도 맞추시는 거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인 황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초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다비드의 작품 나폴레옹 대관식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월요병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서 블로그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권수철과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해가지고 저희 마음도 좀 덩달아 무거워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 요즘에 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해결책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다 보니 피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새해가 밝았다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사회 현 문제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야기 톡톡의 주제는 황혼 이혼이에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는 부부들이 이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 이혼의 사전적 정의 자체도 20년 이상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합니다. 요즘 들어 TV에서도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영감에 따르면 한국의 황혼 이혼 수치는 지난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한 설문조사 결과 좀 살펴볼까요? 네. 60대 이상 남성 노인의 이혼 상담 건수가 2004년 45건이었는데 2014년 10년 지났는데 373건으로 10년 새에 약 8.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남성 이혼 상담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남자분들이 많이 방문하네요.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소를 찾은 이 내담자의 이 비율이 늘어난 것과 황혼 이혼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남성이 이혼 상담을 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네. 예전 가부장적 시대와는 달리 요즘 부인들은 남편을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홀대해가지고 네. 섭섭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약간 이 IMF를 지나고 남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서서 잃어가고 여성분들이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생활전선에 여성분들이 들어가고 남성분들은 집에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네. 실직이 되고 나니까 또 그런 기분이 느껴질 수 있겠죠. 이런 노년층의 생각 변화가 황혼 이혼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의 2015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7%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이에 응답한 비율은 2010년 3.9%, 2012년 5.6%, 2014년 7.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에 답한 비율은 29.1%를 차지했고요. 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39.8%,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20.2%,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다에 답한 비율은 3.2%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황혼 이혼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한 베이비붐 세대가 있잖아요. 네. 베이비붐 세대가 뒤늦게라도 개인의 삶을 찾으려는 이유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못 헤어진다. 자녀들 키우느라 못 헤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자녀들이 장성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네. 소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죠. 예전엔 진짜 인생은 60부터라는 게 정말 60세가 되면 노인이다라고 생각해서 60부터라고 그렇죠.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식들을 이제 장성시켰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달리 좀 해석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젊어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나의 삶을 잊고 살았던 노년층이 황혼이혼을 통해서 인생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려는 것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인지 미성년 자녀 수가 적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 수를 비교한 결과 무자녀 부부의 황혼 이혼율이 전체 이혼 사건 중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8,073건, 50.4%로 집계됐다고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26%를 차지하는 29,972건,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는 20.3%인 23,344건,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3%를 차지하는 3,863건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즉 자녀가 적거나 없을수록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말이죠. 황혼이혼에 대한 그 문제, 우리나라 문제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겠죠. 네. 노인 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황혼 이혼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어요. 제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정년퇴직 후에 집으로 돌아온 당일 배우자가 수고했다는 말 대신 이혼 서류를 내민다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난감하네. 요새 뭐 그런 얘기 노래들 많이 하던데. 정년퇴직 돌아왔는데 네. 이혼 서류를 내민다. 네. 뭔가 전 이제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상이 안 되긴 해요. 사실. 되게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 황당한 발상은요. 몇 년 전 일본에서 방영됐던 숙년 이혼이라는 드라마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네. 일본은 진짜 이런 색다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황혼 이혼이라는 소재를 다룬 이 드라마는요. 시청률이 20% 가까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회사에서는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빵점 아버지였던 거죠. 아, 빵점, 네. 0점. 네, 밖에서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아, 별로 좋지 않아요. 가정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옥신 지금은 괜찮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네. 좀 씁쓸해지네요, 갑자기. 그죠? 네. 이런 모습이 드라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면 뭐 정말 좀 더 씁쓸하겠죠? 네.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한다는 네. 거죠. 부부 중에 황혼 이혼을 희망하는 쪽은 대부분이 아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는요.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가장 크게 기인한다고 해요. 직장이나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적극적인 사람이 집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수동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가족과 나누는 몇 마디의 이야기조차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없이 내뱉는다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겠죠? 예, 그래요. 여기서 궁금한 게 좀 하나 생깁니다. 황혼,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예.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결혼 생활이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밑바탕이 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정서적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중년 시절부터 부부가 함께 삶에 대해 인문학적 고찰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강좌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인생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서로의 불만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다 성장한 부부의 경우 그런 경우는 휴양지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고 네.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부부 갈등이나 냉담함 이런 게 풀리지 않는다면 정신과적 상담이 함께 좀 받아보는 거, 요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 여행 보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지가 부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혼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대부분의 가정은 남성의 사회생활 은퇴와 여성의 자녀 양육이 끝난 다음에 부부가 온종일 집안에 같이 있게 되죠. 네. 이때부터 소통 부재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대화 방법과 공감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 부부 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가능한데요. 사회적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노년층 부부를 위한 실버 부부 학교와 같은 성인 교육기관 확대가 필요한 거죠. 배우자를 위한 간단한 요리와 세탁기 사용법, 그리고 빨래 접는 법, 이런 가사를 배우기도 하고요. 네. 아내, 남편과 친구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과정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복지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마련해 주거나 부부 전용 상담소, 병원의 확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스트레스의 원인이 은퇴 후에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갱년기를 기점으로 호르몬의 변화와 분노 조절 능력 감소, 이런 것들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신체 노화에 따른 심리 상담과 치료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향후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혼기 이혼의 증가는 사생활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가정은 모든 국가의 기초다,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러니까 특히 노년 부부의 삶은 젊은 세대들에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관 형성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기관, 사회단체에서 황혼 이혼에 관심을 두고 해결책 제시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좀 어려운 정보라서 네. 어려운 정보도 알고 계시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자,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벌써 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쯤 되면 말이죠.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 새롭게 시작되는 활기찬 봄이 되면 이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사. 그래서 1년 중에 봄을 이사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3월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약 집을 기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네. 주택 임대 시에 임차 주택 등기부터 말이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 전월세 계약이 처음인 초보 세입자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낯설기만 하죠. 네, 단어부터 낯서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서울시가 지난 12월에 말이죠. 주거기본법 첫 시행에 발맞춰서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 상식과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한 번에 책으로 묶어서 말이죠. 발간을 했습니다. 오늘 건설의 노하우에서는 이 책을 토대로 초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리스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요약해드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이 아니, 오늘 아주 막 자세히 알려면 들으면- 읽어보긴 해야겠다. 네. 어쨌든 대충을 알게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네네.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음. 근데 남자들도 부동산 계약할 때 좀 머리 아프고 그러죠. 남자라도. 네, 그렇죠. 뭐 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관공서에 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프죠. 네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남녀 차이보다는 초보 세입자 시절은 뭐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네, 그렇죠.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 어리버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듣고 좀 이렇게 리스트를 잘 작성해 주셔서 봄 이사철에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가 뭔가요? 예, 집 계약이 처음인 학생들, 나홀로 직장인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집 계약 기본 상식 10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죠. 네. 자, 먼저 이사를 준비하기 전에 네. 이 마음에 드는 집을 좀 발견했다면 계약에 앞서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됩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떼봐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뭐 갑구, 을구 막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건 또 뭐지? 막 싶더라고요. 네. 등기부 등본은 그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의 이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네. 표제부는 이 부동산의 소재, 구조,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표제부상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이 맞는지 우선을 확인하고요. 네. 건물 종류와 용도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권이 언제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를 나타내죠. 네. 구체적으로 현재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가 이게 기재가 되고요. 네.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들이 이미 말소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소유자와 경매 진행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돼요. 네.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이건 중요하니까. 네.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표시되고요. 네.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에 따라서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을구도.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이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금액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셔야겠어요.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ros.go.kr입니다. 네, 그래요. 네,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 혹시 말이죠. 방 쪼개기. 란 말 들어보셨나요? 통장 쪼개기는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방 쪼개기? 네. 생소하긴 한데 뭔지 감은 올 것 같아요. 감 잡힙니까? 네. 네. 방 쪼개기는 말이죠. 건물주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전유 부분을 쪼개서요.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방을 쪼개면 소방시설, 이동통로 등 안전을 위한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요.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건물 번호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 표제비에 입주하려는 건물이 단독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를 확인한 후 만일 집합 건물이라면 네. 전유 부분란에 자신이 계약하려는 원룸의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좀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집주인들의 집 용도를 변경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주인들이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네. 이 고시원으로 지은 건물을 나중에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고시원은 주차장 건설 비용이 적게 들어서 건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일단 고시원으로 써놓고 나중에 원룸으로 바꾸는군요. 네. 그래서 하지만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이 좀 적발이 되면 말이죠. 개별 취사시설을 철거해야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하니까요. 사는 동안은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시원이나 아니면 원룸에 계약하려는 학생들이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건물의 용도가 이 고시원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봐요. 원룸 전 계약할 때 이런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봐야 된다. 전혀 몰랐는데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자, 그래요. 자, 네 번째 방법 소개해드리면 이 원룸의 경우에는 이 임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일일이 임차인과 만나가지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때 간혹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이 전세로 계약했지만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으로 속이거나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네, 이런 경우는 뉴스에서도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죠. 네네. 자, 따라서 보증금 입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살펴보고요. 네.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됩니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임대인의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과 직접 통화한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물론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네, 그렇겠죠. 근데 6개월만 살아도 전입신고 같은 거 꼭 해야 되나요? 네. 이 원룸 세입자들 중에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일일이 전입신고를 하는 게 번거롭고 혼자 사는 세입자들은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살고 있는 동안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돼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군요. 전입신고 진짜 꼭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네. 근데 확정일자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건물의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은 후에도 이 배당금이 남아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또, 조금 받겠는데요. 네. 그러면 잘못하면? 임차주택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 땐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되고요.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거? 원룸 사는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를 밟아서 좀 이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 그게 정식 소송 절차와 약식 소송 절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정식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약식 절차는 법원에 소장 대신 지급 명령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는 것인데 장점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끝납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용 방법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2133-1200 2133-1200번으로 좀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 제도를 활용을 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보험을 드는 제도로 말이죠.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운 좋게 싸게 나온 방을 구했다 싶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또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많은 임차주택은 계약에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좀 덜컥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택 가액에 비해서 근저당 채권 금액이 현저히 적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액과 근저당 채권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채권 금액이 더 높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다 받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이런 거에 없는 임차주택을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9번째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죠. 옥시 씨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긴 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안 하면 계속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왠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은근슬쩍 그냥 계속 살 것 같아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갱신이요? 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보증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죠. 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네,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집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죠. 네, 즉 집주인은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를 수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임차인의 이제 부주의로 고장난 경우에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만약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우선 자신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집주인에게 수리 사실과 대략적인 비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미리 알려주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다짜고짜 나 이렇게 수리했으니까 얼마 내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리스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꼼꼼히 숙지하셔서 다가오는 이사철 어려움 없이 다들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가로로 10m쯤 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다비드의 대표작 나폴레옹 대관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나폴레옹 대관식. 네, 오늘 소개할 화가인 자크 루이 다비드는요,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궁정 화가였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원하는 대로 딱딱 그려가지고 가져다 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 궁정 화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죠. 네. 자, 나폴레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프랑스의 황제. 이 산이 아는게벼. 저 산인게벼. 네, 그럼 바로 그 나폴레옹 1세. 네.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기 10년에 제1통령이 된 이후에 1804년부터는 프랑스 원로원에 의해서 프랑스의 최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원래 역사적으로 국왕이라는 칭호를 써왔거든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어 했어요. 황제. 네, 그리고 시절을 존경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왕이라는 칭호에는 만족하지 않았겠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석권한 절대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대관식을 계획합니다. 자기가 황제로 즉위하는 대관식이죠. 원래 프랑스 국왕은 대관식을 오텔 데 쟁발리드의 교회당에서 열었는데요. 네. 그 장소가
자기처럼 엄청난 사람이 대관식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폴레옹은 키가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키는 작지만 자기 자체는 엄청난 큰 인물이다. 역설적이네요. 뭐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대관식 장소로 노트르담 성당을 선택합니다. 큰 성당이죠. 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막 구조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 대관식에서 자신과 자신의 부인 조세핀이 황제와 황후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림으로 남겨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간직하고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야,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네, 그림으로 이렇게 뭔가 위용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비드인데 네. 다비드는 어떤 화가인가요? 네, 다비드는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예요. 그 당시에는 유행하고 있던 화려하고 여성적인 로코코 양식의 미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양식들을 다비드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안정과 형식을 강조한 고전주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순철 씨가 말했듯이 나폴레옹은 좀 키도 작고 되게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왕들은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왕자 공주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자신의 초상화에서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그림을 잘 활용한 게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폴레옹의 욕구를 잘 채워준 화가가 다비드였고요. 대관식 그림 또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섞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선전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림 제목이 나폴레옹 대관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폴레옹이 왕관을 받는 모습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폴레옹이 아닌 조세핀이 왕관을 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부인 조세핀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냐면요. 일단 보통 왕관을 받으려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교황인 비오 7세를 초청합니다. 그냥 안 왔어요? 왔어요. 오긴 왔어요. 네. 왜 왔냐면 그때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걸 그 교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교황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하면서 자기를 초대하니까 대관식에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받게 될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서 다시 교황청의 권위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대관식에서요. 나폴레옹이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교황이 들고 있던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직접 머리에 쓰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을 비롯한 참가자들 모두가 당황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대관식을 그리기 위해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던 다비드 또한 엄청나게 놀랍니다. 다비드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돼요. 나폴레옹이 직접 왕관을 쓰는 모습을 그리는 거는 어쩐지 좀 불경스러워 보이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그리는 걸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다비드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왕관을 내려주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세핀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런 조세핀에게 왕관을 내려주면서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대만족하게 됩니다. 역시 나폴레옹이 사랑한 화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그림 장면 설명해 드릴게요. 노트르담 성당에서 치러진 나폴레옹 대관식은 나폴레옹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런 대관식 장면을 담은 다비드의 그림 또한 가로로 10m 정도 되는 크기에 204명의 인물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 서 있는 인물은 나폴레옹입니다. 실제보다 큰 키에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월계관을 쓴 나폴레옹은 왕관을 높이 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부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핀은 이 당시 이미 40대였지만 그림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젊은 여자로 그려졌습니다. 나폴레옹 뒤에 앉아있는 인물은 교황 비오 7세입니다.
즉위식 때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내려줌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했던 비오 7세는 나폴레옹이 왕관을 빼앗아 스스로 쓰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비오 7세가 손가락 3개를 펴보이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황이 축복을 내릴 때 하는 동작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림의 가운데 2층에 앉아있는 여인은 나폴레옹의 어머니 레티치아입니다. 레티치아는 나폴레옹보다 6살이 많고 2명의 자녀를 둔 미망인 조세핀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실제 대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온화한 표정으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왕관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티치아의 위쪽에도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종이에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자신인 다비드입니다. 조세핀 뒤에는 조세핀의 자녀와 나폴레옹의 형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왼쪽에 2명의 남자가 서 있는데 나폴레옹에 의해 이탈리아 나폴리의 왕이 되는 형 조제프와 네덜란드의 왕이 되는 동생 루이입니다. 그 옆으로 5명의 여인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왼쪽부터 캐롤린, 폴린, 엘리자이고 그 옆에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은 루이의 부인 오르탕스. 가장 마지막 여자가 조제프의 부인 줄리입니다. 남자아이는 조세핀의 아들 샤를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똑같은 그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더 나중에 그려진 하나는 베르사유 궁전에 보관돼 있습니다. 대관식 그림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나폴레옹은 하나 더 그릴 것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다비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 유배가게 됐고 권위는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다비드는 나중에 그린 작품에서 왼쪽 2번째 여자 폴린의 옷을 흰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여자들이 모두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다비드가 폴린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그림으로나마 표현했다는 설입니다. 반면 2개의 작품을 구분하기 위해 하나의 트릭을 넣은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대관식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고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의 복장을 그대로 재현해서 황제로서 나폴레옹의 권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른 다비드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 설명에서 조세핀 얘기 잠깐 했었죠. 네. 자녀를 둔 미망인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나폴레옹의 모친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다라고 네. 했었는데 이 대관식을 할 때 조세핀의 나이가 40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그렸다고 했죠. 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너무 조세핀 황후를 너무 젊고 아름답게 그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니까 다비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황제 앞에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시오. 네. 그리고 또 교황 비오 7세를 그릴 때는요. 원래 의자에 앉아있을 때 2손을 허벅지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자세로 그렸다고 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그림을 보고 교황이 단지 의자에 앉아있으려고 여기 왔겠느냐 하면서 자세를 바꿀 것을 지시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3개의 손가락을 펴서 축복하는 손 모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일화를 보면 나폴레옹이 그림에 얼마나 간섭을 했고 또 그림을 통해 얼마나 권위와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 알만하죠? 예, 그러네요. 평민 출신에서 정복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황제가 되고 그 2번의 유배 생활로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나폴레옹의 생애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정말. 네.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드라마틱한 삶을 산 황제의 즉위식, 대관식에 관한 그림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서 이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로 댓글 혹은 메시지 주시면 언제든지 그림 읽어준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부터 말했던 오늘의 큰 숙제 바로 월요병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일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월요일 출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신나게 놀고 쉬었는데 월요일엔 왜 월요병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월요병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제 월요병 이기는 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합시다. 월요병 이기기 하나. 무기력한 내 몸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세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지만 아침부터 이상하게도 온몸이 무기력합니다. 결국 대충 샤워하고 아침밥도 거른 채 회사로 향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서도 몸이 온종일 무기력해서 의자에 축 처진 채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보다 못한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제 뭘 했냐며 물어봅니다. 월요병의 첫 번째 증상은 무기력한 몸입니다. 이럴 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편이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과 다리를 쭉쭉 늘여 천천히 당겨주시고 허리도 천천히 돌려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또한 직장에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거나 어깨도 돌리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기력한 몸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월요병 이기기 2, 꾸벅꾸벅 월요일 숙면으로 극복하세요. 오전 업무를 마쳐야 하는데 자꾸 눈이 감깁니다. 일요일인 어제 밤잠을 설친 탓인데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밤새 뒤척이기만 하고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월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하고 아침 회의 땐 꾸벅꾸벅 졸아서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말죠. 이렇듯 월요병의 두 번째 증상은 졸음입니다. 월요일이 유난히 졸린 건 주말에 잠을 몰아자서 평일 동안 규칙적이었던 신체 리듬이 깨진 탓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일요일도 늦게 자게 되고 결과적으로 월요일 기상도 늦어지는 겁니다. 이럴 땐 일요일 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자거나 자기 전에 가벼운 산책과 목욕을 하면 좋은데요. 우유의 트리토판 성분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은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월요병 이기기 셋, 우울한 기분 맛있는 점심으로 날려버리세요. 일요일에 실컷 늦잠 자고 낮엔 애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월요일이 우울한 걸까요? 즐거운 주말을 보냈으니까 월요일은 더 힘내서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하기 싫고 짜증만 납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세 번째 증상은 우울한 기분입니다. 이런 우울감은 앞으로 있을 업무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 때문일 테죠. 이럴 땐 특별한 점심 메뉴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즐겁게 하는 도파민이란 성분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연어, 꽁치, 참치 등을 재료로 한 요리는 오메가3 등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우울한 기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니까 점심 메뉴에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월요병 이기기 넷, 집중이 안 될 땐 멋진 주말 계획으로 집중력을 높이세요. 보통 때였으면 10분 만에 끝낼 보고서 작성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까요? 보고서의 글씨가 그저 머리 주위를 맴도는 듯하고 또 신경 쓰이는 일도 많은데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아이돌 그룹 이름이 궁금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청소 아줌마를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월요병의 네 번째 증상은 일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고 정신이 산만해지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이럴 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일할 나를 위한 멋진 주말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건강 잡지인 프리벤션에서는 주말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번 주말에 뭘 할지 생각하면서 일할 의욕을 높인다면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올라갈 듯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월요병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월요병은 직장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터에서 월요일이면 전체적인 회사 업무가 평소보다 더뎌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회사는 반대로 출근 시간을 늦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IT 기업은 아예 자유 출퇴근제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월요병은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꼭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인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학생 여러분, 월요병은 툭툭 털어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줘도 몸의 피로도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월요병을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월요병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오프닝에서 해드렸으니까. 자, 내일은 화요일병인가요? 자, 1월 18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